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시사 커피를 내려주면 뭔가 다른 맛과 향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뉴스백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분노스러운 뉴스 오늘도 제가 많이 준비를 좀 해왔는데 아이고 참. 그런데 제일 먼저 살펴볼 건 약간은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서울구치소를 자신의 숙소로 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수. 지난 금요일 밤에 전해진 소식이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네요.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했었는데 발부가 됐습니다. 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 사유 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볼 건 뭐냐 여러분. 증거 인멸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이겁니다.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그러니까 한동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검사와 상당히 연결되어서 강요미수 그 사건 상당히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했던 모양이에요. 여기가 저는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구속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이동재 하나 괴롭히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동훈 검사,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한동훈도 수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한동훈에게만 그쳤을까? 네,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을까? 우린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서 어쩌고저쩌고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밝힌 부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요거를 저는 좀 포인트로 짚어드릴게요. 지금 뭐 수사팀의 서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채널A 기자가 아니니까. 걔네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봐왔던 것 같은데 리포액트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보도하는 것만 갖고 추측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2월 13일 날 예전에 그때 이동재 기자가 서울에 근무하는 애가 부산고검까지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요. 거기서 대화를 했는데 그게 녹음 파일이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동재는 바로 다음 날 2월 14일 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감옥으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거. 우리는 이제 그거 정도를 이제 보도를 통해 이제 살펴보고 있죠. 지금 KBS가 일부 좀 녹취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관련해서 취재 이제 언급하면서 이철한테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라고 말을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요렇게 말한 부분이 확인이 돼서 영장 범죄 피의 사실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보통은 이러면 야 그런 짓 하면 어떻게 해 기자가 보통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사이에는 이제 그 유시민에 대해서 이제 이동재가 막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뭐 요런 얘기 그래요. 한 것도 역시 녹취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김동현 부장판사께서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한 어떤 상당한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이렇게 콕 집어 밝혔다는 거. 그래요. 요거를 포인트로 보고 과연 한동훈까지 구속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뉴스 가기 전에 여러분 광고가 하나 있어요. 자, 커피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작 소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은희라는 이름의 소설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 삼아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보태어 나온 소설입니다. 우리가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사건을 대충은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 형제복지원 바깥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또 형제복지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당사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몰라요. 어쩌면 이 은희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을 단순히 어떤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일기장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설 은희는 박유리 작가의 신작입니다. 한겨레 기자인데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제 동료 기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글을 잘 써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동료 기자이기도 한데요. 저도 소설 은희를 읽었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슬프면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한겨레 출판과 협약을 맺고 허재현 TV 구독자 중 총 10분께 소설 은희를 직접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광고를 듣고 허재현 TV 방송 댓글란에 은희 소설 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첨해서 소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8월 말까지만 진행합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웬 뜬금없이 광고냐? 앞으로 여러분 허재현 TV에서 이런저런 광고가 계속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허재현 TV를 아껴주신 덕에 구독자 한 5만 명 정도 돌파하면서 이런저런 광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박유리 기자가요, 제 친구이자 제가 정말 글 쓰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동료 기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친구는 그래요. 박유리 기자인데 박유리 작가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소설을 냈기 때문에 박유리 작가가 맞죠.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도 좀 대중적으로 좀 널리 좀 알려드리고 싶은 어떤 공익적 목적도 있고, 또 한겨레 출판사에서 마침 또 저희 허재현 TV에 이렇게 업무 협약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소설을 또 여러분께 직접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뭐 둘 다 잘 됐죠 뭐. 그래서 8월 말까지만 여러분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10분을 제가 이제 선정해서 댁으로 직접 소설 은희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직접 서점에 가서 소설 은희를 사주십시오. 그건 한겨레 출판도 돕고 우리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도 알리고 여러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그런 구독행위네요. 자, 요런 광고 말씀 드리겠고요. 시사 뉴스 백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네요.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에 언론에 김재련 변호사밖에 안 보여요. 이분 본인 마케팅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딱 여기까지 제가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이제부턴 김재련 변호사의 객관적 논평입니다. 뭐냐? 이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어떤 성추행인지 뭔지 뭔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그 고소인에 대해서 이분이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 대리 해도 돼? 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김재련 변호사한테. KBS 기자인 것 같은데. 추가 증거가 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예, 뭐 다음 주에 공개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피해자가 원했던 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 관련 그런 행위들이 죄가 되는지 알아보고 또 죄가 되면 처벌하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사과받길 원했던 건데 지금 이루어지는 방식은 피해자가 의도했던 방식이 전혀 아니고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지금 기자가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약간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는데 완전히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일단 더 갖고 있는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없으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사과는 받아야 되겠고 딱히 압박할 증거는 없고 그래서 수사기관에 일단 고소부터 저질러 놓고 박원순 시장을 압박해가지고 사과받게 만들려고 무슨 전략 같은 거 세운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스스로 사는데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일단 고소 같은 거 해서 박원순 시장 망신부터 주자 뭐 이런 전략을 변호사가 세운 겁니까? 아니 고소인은 그래요. 뭐 여러 감정에 휩싸여 있었던 분이니까 저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변호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러 오면 변호사가 이렇게 상담해줘도 됩니까? 수사기관이 무슨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슨 압박 컨설팅 회사도 아니고 경찰 수사기관을 저런 식으로 활용해도 됩니까? 변호사가 아이고 좋은 전략이네요 이러면서 상담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개된 증거만 보면 박원순 시장이 비서에게 무슨 이상한 업무 지시 같은 거를 시켜가지고 무슨 갑질을 한 건지 그래서 무슨 도덕적 비판에 지금 놓여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지금 애매하잖아요. 드러난 지금 증거들만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변호사가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잘 판단 못하겠고 그러니까 일단 수사기관에 압박용으로 고소부터 하자. 지금 뭐 이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김재련 변호사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박원순 시장이 죽을 줄 몰랐네.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지금요. 이러면 김재련 변호사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미투 운동에 대한 신뢰를 본인께서 허물고 계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성단체들이 이거 함께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중립 성향의 시민들도 김재련 변호사가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좀 지켜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민관 합동으로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이게 좀 수사를 좀 못하게 생겼으니까 서울시가 그냥 냅둬도 되는데 우리 시민사회 여론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책임을 지고 고인의 명예훼손이 좀 되더라도 진실은 밝히자.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니까 서울시가 좋다.
책임감을 통감한다 이러면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지금 여성단체에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래서 여성단체들의 이 민관 합동 조사 위원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여성단체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환영하면서 여기에 서울시의 조사단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거부했어요. 네. 7월 19일 날 최종 거부했다고 지금 보도자료를 냈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조사단에 서울시가 이 민관 합동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네, 지금 거부했네요. 여성단체들이. 이거 왜 거부하죠? 네, 뭔가 이상하네요. 왜 거부하죠? 그리고 고소인 쪽이 무슨 뭐야 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안 받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뒤늦게. 아니 본인이 조사해달라고 해놓고 왜 국가기관이 지금 나서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왜 이제 와서는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몇몇 이제 그 누리꾼들이 야 서울시에 말려들 수 있다. 이거 함께하면 안 된다. 뭐 요렇게 제안을 좀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지금 안이 뭐냐면 9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리는데 여성 인권 어떤 그 법률 전문가 외부 인사를 이제 여성단체랑 서울시랑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종합해서 9명으로 이걸 꾸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내 외부 인사로 함께 꾸리는 거니까 민관 합동 조사 구성으로는 나쁘지 않죠. 서울시가 자기들끼리 혼자서 막 조사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정작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랑 한국 여성의 전화 이쪽에 함께 하자 하고 서울시가 전문가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하죠? 아니 그러면 여성단체의 그럼 대안은 뭔데요? 국가인권위 조사도 안 받겠다. 경찰은 이거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니 여성단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를 직접 감사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요? 왜냐하면 여성단체는 그냥 시민단체 NGO일 뿐이지 국가의 어떤 행정이나 사법 시스템보다 위에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법률적 권한이 없어요. 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민관 합동조사가 최선 아닙니까?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서울시와 대립해가지고는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상조사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오리무중인 상태로 남겨지는 게 고소인의 목표입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이러니까 되레 고소인들이 어떤 그 뭐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대중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요 이 민관 합동 조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뭐 뭐랄까 뭐 은폐 논란 뭐 이런 것들은 늘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민간이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관 합동 조사 이 체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수기 과정을 통해 마련해온 불완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여성단체라고 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늘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성인지 감수성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 사회가 가져온 어떤 합리적 절차와 제도 이런 거를 존중하는 감수성도 저는 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성인지 감수성이 무슨 성경책입니까? 그것만 계속 들이밀어가지고 시민사회한테 또는 정부나 지자체 이거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여성단체들 조금 재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이 서울시에서 지금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그 균형 감각을 상실한 어떤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장혜영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무한 책임을 갖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서울시장은 이제 국무회의까지 참여한 민주당 관련자니까,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 말은 맞죠. 이 말은 맞는데 지금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은 현재 고소인의 주장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섣불리 입장을 밝힙니까? 그거는 정무 감각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그런 행위죠. 장혜영 의원은 더 이상 무슨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라 정의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그 정무 감각을 좀 가진 좀 의견을 밝혀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마추어란 소리를 들어요. 아마추어. 대통령이 당연히 중요한 사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때와 장소, 형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 뭐 5.18 관련 뭐 진상조사라든지 4.3 관련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사안도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어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상당히 많은 절차와 수기 과정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정의당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정무 감각을 좀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의당 이야기를 좀 더 할 게 있어요. 시사바리스타 2부에서 좀 더 할 얘기인데, 정의당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했죠. 정의당의 혁신위원회가 혁신 그 보고서를 곧 내는데, 요게 지금 언론에 조금 보고서가 입수가 돼서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 정의당의 혁신위원들이 혁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보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혁신 보고서라서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